임미현의 아침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저녁 하노이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용 열차편으로 텐진을 지나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은 내일 하노이에 입성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하노이 도심 곳곳의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집중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자 북한 수뇌부가 향후 사태를 지켜보기로 결정한 사실이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침투설이 허구라는 점을 증명할 또 다른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차량 부품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환경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출발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직접 밝혔습니다. 시차와 비행시간 등을 감안하면 회담 하루 전인 26일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만들어낸 진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면서 비핵화라고 운을 띄우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 핵무기가 없으면 북한이 빠르게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는 관계가 좋다며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비핵화 정책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며 우리의 목표와 임무는 분명하다면서 이번 주에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 위원장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우리 팀은 오늘 또 현장에서 로드맵을 진전시키기 위한 길을 내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다면서 만약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전용 열차편으로 중국 대륙을 관통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깨고 60여 시간에 이르는 열차 이동을 택했는데요. 베이징 김중호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중호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지금 중국을 이동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쯤일까요? 네, 현재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정확히 중국의 어느 지방을 지나고 있는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중국 단둥에서 베트남 접경 지역까지 이르는 노선만 해도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어느 길로 갈지조차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열차가 정조, 우한, 창샤, 난닝을 거쳐 베트남과 접경 지역인 핑샹에 도착하는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어제 오후 1시쯤, 이곳 현지 시간입니다. 이곳 현지 시간으로 1시쯤 베이징 남쪽에 자리 잡은 텐진을 지나는 장면이 목격됐고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핑샹역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중국 중부에 해당하는 우한이나 창샤 부근을 지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핑샹역은 현재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후까지 대대적인 통제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베트남 가는 길에 베이징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제 오전 베이징역은 공안의 삼엄한 경비 없이 평소 때와 같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중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쯤 텐진에 접어드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한 최단 코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베트남까지 여정이 촉박한 데다 중국 고위급이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방문길에 김영철, 리수용, 김평애,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부상, 김영정 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동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퍼스트레이디 외교는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특파원, 김 위원장이 4-5시간이면 도착하는 비행기 대신에 탑승 시간만 이틀이 훨씬 넘는 열차를 선택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할 것을 암시하는 여러 조짐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보안과 안전 우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출발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할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격적으로 열차를 선택했는데요. 열차가 대규모 물자를 수송하는 데 유리한 데다 전용기인 참매 1호기의 노후화 등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경로를 택한 호광 효과도 보수적으로 노린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광저우에 들려서 항공편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네. 이 노선이 우한, 창샤, 난닝을 거쳐간다면 항공편 이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중호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 베트남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북한 경호팀이 하노이에 도착했고 실무진들은 휴일도 없이 막바지 의제 조율에 힘쓰는 등 회담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하노이 시내에는 정상회담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과 미국의 성조기, 베트남의 금성홍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회담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북미 정상을 맞이하기 위한 양측 실무진들의 움직임도 매우 분주합니다. 네. 먼저 회담장으로 유력한 곳이죠. 메트로폴 호텔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어제까지 7일 연속으로 방문하는 등 경호와 의전 조율이 한창입니다. 저희가 호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네. 인부들이 외벽 페인트 칠을 하느라 매우 분주했고 호텔 관계자들은 회담이 열리는 27일과 28일에는 모든 예약이 꽉 차 있다며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미 정상의 숙소로 꼽히는 호텔 주변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어제 아침 하노이 국제공항에는 북한 고려항공 수송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원 100여 명과 회담에 필요한 화물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경호원들은 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로 이동해 짐을 풀었습니다. 멜리아 호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비스트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공안들이 입구마다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네, 또 2차 회담 합의문 조율을 위한 막바지 실무 협의도 한창이죠? 예,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주일이었던 어제도 북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미국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숙소를 찾아 2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북미가 휴일도 없이 나흘 연속으로 핵심 의제와 합의문 조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구체적으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사찰을 수용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원유 쿼터를 늘려주는 등 일부 제재 완화 조치가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네, 베트남은 우리 교민이 많은 곳인데요. 황 기자가 현지 교민들을 만나봤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던가요? 예, 맞습니다. 교민들은 평화를 염원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고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인데 그 나라가 회담을 해서 더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북미 정상회담 화이팅. 같은 사회주의지만 베트남 이런 사람들처럼이라도 자유분방하게 좀 생활을 하고. 우리 교민들은 회담이 열리는 오는 27일과 28일 하노이 시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응원하는 거리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황영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다음 날 북한 주석궁에서 비밀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북한 수뇌부는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5.18 북한군 침투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할 또 다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지난 1980년 5월 29일 광주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와 인식이라는 3급 비밀 첩보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에 보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5월 19일에 북한 평양의 주석궁에서 김일성 당시 주석이 오진우 당시 인민무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수뇌부는 일단 광주에서의 소요 사태가 전국적인 대중 반란으로 이어지면 남한 침공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또 한국 측이 북한의 공격 준비를 알리는 특이하거나 현저한 활동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될 당시 북한은 일단 광주 상황을 지켜본 뒤 전국으로 확산되면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팀 셔록이 6년여에 걸쳐 미 정부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광주 관련 문건 4천여 건 중 하나입니다. 팀 셔록 기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4천 건이 넘는 관련 문건 중에 북한군의 광주 개입이나 침투를 시사하는 문건이나 증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보고서 말고도 1989년 부시 행정부가 발간한 광주 백서 등 미 정부의 여러 문건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당시 북한 수뇌부 동향을 보여주는 이번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도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군 광주 침투설이 허구임을 증명할 주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CBS 연속기획 광복군의 함성,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조명합니다. 한반도의 독립이 연합국으로부터 최초로 약속됐던 카이로 선언. 광복군은 이 회의에 참여할 중국 최고 통치자를 사전에 만나서 모종의 약속을 받아냈던 현장을 CBS가 국내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년 전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로 쓰였던 충칭시 위중구 해방사로 66호 건물에는 노란 페인트가 싹 칠해졌습니다. 녹슬고 칠이 벗겨진 채 방치됐던 이곳은 최근 새 단장이 한창입니다. 호텔 관계자입니다. 원래는 일반인 출입을 막았었습니다. 신문사 자리에 저희 호텔이 들어오면서 군사위원회 건물을 개조했습니다. 한국 역사와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1943년 7월 김구주석, 조소왕 외무부장 등 임시정부 강료들은 이 건물 2층에서 국민당 최고 통치자 장제스와 비밀회동을 열었습니다. 그가 미국 측과 전후 재편에 관한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쪽에서 급하게 요청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무렵 임시정부에서 생활했던 김자동 임정기념사업회장입니다. 만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때 중국에서 장개석이는 말하자면 신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거기 곁다리로 얻어먹고 사는 서지에 상무위원장도 만납시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당시 대두됐던 신탁 통치 같은 방식이 아니라 즉각 독립을 관철해달라 호소했고 그 결과 힘써 싸우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중국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측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독립되게 하겠다 이렇게 쓴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전후 한국의 자유독립을 보장한 카이로 선언, 마쿠에서 띄었던 임시정부의 외교적 성과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차량 부품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환경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아우디 폭스바겐에 대해 자원순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폭스바겐의 충전 부품 내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초과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조사를 맡아 카드뮴 검출을 확인했고 폭스바겐 측에서도 별다른 의의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순환법상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카드뮴 해당 사업장에는 3천만 원 우선은 현재 과태료 부과돼서 나간 상황이고 그러니까 충전장치의 일부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현행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원순환법에선 유해물질이 초과한 제품을 유통했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3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한편 폭스바겐은 앞서서도 일명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달아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12만 대의 차량을 조작했지만 아직까지도 리콜을 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도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삼성과 화웨이가 각각 폴더블 폰을 공개하자 LG는 듀얼 디스플레이 5G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삼성, 오늘은 화웨이, 인폴딩과 아웃폴딩으로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LG 대응은 끼우는 겁니다. LG는 조금 전 V50 5G 모델을 바르셀로나에서 전격 공개했습니다. 기본형의 화면 하나를 탈착식으로 더 끼우는 방식입니다. LG전자 윤동환 상무는 멀티태스킹을 강조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의 라이브 캐스트에 있는 트윗을 아래쪽에서 할 수가 있고요. V50는 스마트폰 가운데는 처음으로 전후면 모두에 아웃포커스 동영상 기능을 넣었습니다. LG는 또 손끝 대신 손짓으로 앱을 구동하는 G8도 동시 공개했습니다. G8에는 세계 최초로 정맥 인식도 들어갔습니다. 지문과 안면 인식에 더해서입니다. 다시 윤동환 상무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가 가장 사용하기 편한 생체 인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술 최고의 경연장인 MWC 2019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28일 폐막합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서현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가장 큰 과제는 북핵 프로그램의 폐기 일정표를 끌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을 지휘해온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백악관에 맞서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호의 속에 고위 강요들이 거의 갈성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만나서 국회 정상화를 포함한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입장 조율에 매달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 대표들은 오늘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동성명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의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이 24.5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대 당일인 27일에는 대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한 뒤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입니다. 네. 환경부가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산하기관 8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에 관한 동향 문건을 만들었고요. 이게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 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대검 감찰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자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에 만든 자료들을 폭로했는데 여기에 환경부 동향 문건이 들어있었죠. 네. 이 문건이 블랙리스트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요. 사실 2차 북미 정상회담만 없었다면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건을 두고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블랙리스트다 이런 입장이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라 체크리스트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 입장에서 뭐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펼 수 있겠죠. 블랙리스트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 수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결론은 검찰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블랙리스트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유주의 대상, 요시찰 대상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어목했던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나 노동 운동하던 사람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사찰하고 관리하고 취업 못하게 감시했던 그런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난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도 따지고 보면은
이 정권의 비판적인 각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뭐 그랬던 것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 상태를 파악한 것을 이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이제 있습니다. 네. 이 정치공세라는 장막을 걷고 나면은 지난 9년간 정권을 담당했던 한국당 쪽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정치 공세로서는 이제 더없이 좋은 재료면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환경부가 만든 동향 문건도 특정 부류 인사들의 명단을 한 군데 모아놓고 관리를 했는데 예. 문제로 볼 소지가 없다는 건가요? 그럼? 이 환경부 동향 문건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이죠. 네. 임명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임명권자가 탄핵되고 구속까지 됐다고 하면은 함께 물러나는 게 현대 민주주의의 한 요소인 책임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부 문건이 작성된 게 2018년 1월로 문재정부 출범 7개월이나 된 시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7달이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도의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물론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데 굳이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단체 임원들의 동향 문건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이제 반론을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바뀌어서 장관도 새로 오고 차관도 새로 왔는데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의 현황과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또 임기 전에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 없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임기를 꽉꽉 채우고 나가게 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로 물러날 때까지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들의 새 정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제 공공기관 인사들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물러나는 게 이제 맞겠지만요. 네. 안 물러난다고 먼지털이식 감사를 해서 사직할 때까지, 그것도 감사를 사직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과유불급이면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시비비하고 불법성 여부는 1차적으로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은 공공기관에 대한 해당 부처의 감사권은 엄연히 있는 것이고요. 네. 환경공단 노조 등에서도 해당자들에 대한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사안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향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도 쟁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동향 문건이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졌느냐, 환경부가 이 문건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하고 협의했느냐도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라고 보는 언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이제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를 위해서 인사와 재정으로 거대한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을 움직이는 것이겠죠. 결국은 환경부는 물론이고 모든 산하기관의 인사권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업무 범위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공공기관 감사 등을 인사할 때 공모하고 또 인사 추천위를 거치는 이런 게 의미 없지 않을까요? 예, 현행법에 보면은 부처 산하기관의 상임감사 임명은 공모와 임원 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 추천,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관건은 이 절차가 준수가 됐느냐, 제대로 지켜졌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것이 아니고 현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민 전 환경공단 감사 같은 분들을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서 이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었느냐. 직권남용. 예, 이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현재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은 편인데요.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현재 서울 기온 1.5
5도를 나타내고 있고 어제와 비슷한 기온입니다. 오늘 역시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에는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수원, 원주가 10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 15도, 중부지방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상도 동해안의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참고로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려져서 밤부터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의 경우는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5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